탑 특별 확장판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널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역구 공천 여야 마무리 수순 접어들었는데요. 자, 뭐 이 질문도 좀 그렇긴 한데 현 시점에서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여야 공천 하나씩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판세 사실 거의 다 끝나가지고 거의 끝났죠, 이제 이제. 어제 밤에 네. 이를테면 뭐 이제 전해철 의원 떨어지고 그 올드보이들의 기환 네. 박지원 뭐 정동영. 정동영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친명 뭐 색깔이거든. 그래서 이제 공천 막바지기 때문에 사실 공천 가지고 뭐가 이제 논란이 될 만한 게 민주당 쪽에 있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여론조사에 거의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 박용진 의원이 본인이 하위 10%다 기자회견하면서 촉발이 되고 그런 다음에 여론조사 업체가 좀 이제 임의로 들어갔다. 그리고 현역을 빼고 여론조사 돌렸다 뭐 이런 것들 1년에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줄줄이 이제 뭐 나도 10%요 하위 20%요 선언 나오고 불공정하다라는 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꽤 전이에요.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공천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공천된 사람들을 이제 잘라내야 되는 문제들 뭐 도태우, 정봉주 뭐 이런 게 있고 뭐 막말 등등. 예, 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더 리스키해졌다, 위험해졌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젯밤에 나온 건데 그 이해운 의원 측의 지지자들이 이제 선거 경선 직전에 그 자기네들 단톡방에 이제 돌렸다라는 나이 거잖아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다라는 건데 하나는 그때 국민의힘이 이렇게 했어요. 일반 여론조사 80 그리고 당원 20 이렇게 네. 했는데 이게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당원이면은 일반 여론조사에는 하지 못해요. 참여를 못해요. 근데 전화번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02300에 몸 땡땡땡땡은 일반 당원 일반인 여론조사니까 내가 당원이라고 응답하지 말고 그냥 답해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단톡방에 조직적으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이게 부정경선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사실이라면.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초박빙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종 스코어가 하태경 50.87 2차 경선 최종 그러니까 가점5%까지 받아서 이해운이 51.58인데 0.7%포인트 차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일반 경선과 당원 경선은 제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니까 말하기 힘들지만은 0.7%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1000명 중에서 7명만 네. 하태경이 받아야 될 표를 부정경선으로 이해운 측에서 들어와서 7명만 이렇게 응답을 했으면 이게 뒤집혔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 너무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측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제가 하태경 의원실을 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3명이라는 거예요. 3명이다. 3명만 이렇게 이 부정경선에 참여를 했으면은 이게 뒤집힌 건 너무 그러면 이거 사실 별로다. 3명이 그렇다면 이거는 예. 그걸로 요인이 된다면 엄청 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교상으로는 이런 부정경선 이슈가 있으면 아예 공천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정경선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근데 리스크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공천 관리를 잘해왔잖아요. 예. 나름 그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쪽은 비명 횡사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도 결국은 비윤을 부정경선 이슈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제를 안 해주고 컷오프 해버리면은 이게 다 상쇄가 돼버리고 상당히 선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하태경 의원 또 이해운 의원 뭐 이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조금 가능성이 있다. 판세를 그래서 뭐 흔들. 이제 뭐 특별한 지역이나 인물을 가지고서 이제 논하기는 네. 이미 이제 선거 국면이 이제 남은 일정이 후보자 등록하고 공식 선거 운동 정도 일정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이 공천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여튼간에 민주당은 친명 1세 공천을 한 거죠. 막판까지 내용을 보면 박지원, 정동영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전해철과 신동건은 현역이지만 탈락이 됐고 네. 또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백의 종군하겠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이제 뭐 목함질에 관련된 발언도 논란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은 친명 일색이 된 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도층이나 수도권이나 또 2030 MZ 세대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의 부분일 테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완벽한 공천이었냐, 흠집 없는 공천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이야기했던 대로 뭐 도태우 공천자 끈도 있고 또 너무 밋밋했다, 뭐 중진불패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적어도 김준일 평론가나 윤희용 센터장이나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분석을 할 때마다 대체로 지표들이 오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지표들이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전망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한 주 동안에 네. 사라진 것이 이제는 공천 뭐 경선 방식이 어땠느냐 룰이 어땠느냐는 그냥 이제 지나갈 일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런 이슈들이 이제 여당에서는 불거져 나오면 상당히 이게 곤란한 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을 바로 소개를 예, 해드릴게요. 지지율 좀 해주십시오. 지금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우리 YTN과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도 있긴 합니다만 이걸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3월 7일부터 9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네. 내일이 총선이라면 지역구에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겠느냐 하는데 자 일주일 전인가요? 2월 26일 조사를 먼저 예. 소개해드릴게요. 2월 26일 날 발표된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32. 아. 그러니까 공천의 문매를 민주당이 좀 많이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7이에요. 동률이네요. 동률이 됐어요. 예. 동률이 됐고 내일이 총선이라면 지역구 인천 경기입니다. 인천 경기는 직전 조사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인데 이번 3월 10일 날 이제 7일부터 9일까지 한 게 이제 발표된 시점으로 이제 네. 기준점을 잡은 겁니다. 민주당 42, 국민의힘 34예요. 역전돼 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김준일 평론가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시끌벅적했던 것은 일단 좀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뭐 다른 논란이 불거질 만한 이슈가 여당에서는 가급적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난 일주일 새 상황이 국민의힘이 좀 좋지 않은 안 좋은 네.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봐요. 좀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하태경 그 삼석 그 얘기했던 거 그거는 이혜원 의원 측, 전 의원 측 입장도 한번 들어본 시간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윤희용 센터장 보시기에 이 결국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명 횡재, 비명 행사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 경선을 해서 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대중의 정치 영역, 선거 네. 영역은 어쨌든 실제 팩트보다는 대중의 이제 인식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현역 의원들의 교체율이 좀 높았고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친명 후보가 떨어진 것도 그렇죠, 있고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의 인식은 친명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좀 됐고 결선에 올라갔고 후보가 네. 되었고 비명 후보들이 좀 많이 낙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은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이 상황에서 그래서 논란이 컸고 정당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캠페인이 사실 안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 공천 국면에서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동무대였던 거예요. 아하. 야당은 사실 별도 선거 캠페인의 메시지들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다만 이제 그것이 더 큰 혼란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마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도 더 크게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의원. 네. 이제 결과가 어떻게 재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추가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동요를 좀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일단은 이제 매듭을 지어주는 효과로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강북을 얘기를 좀 했는데 또 정봉주 전 의원 또 과거 발언이 좀 소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했던 거 박용진 의원이 탈락됐기 때문에 중도층 이탈하고도 또 이 뭐 막
발언 이런 것들 안 좋은 거는 또 중도층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이제 반영이 다 됐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네. 더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봉주 의원 발언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봉주 의원의 논란이 될 발언이 정말 목발 저 지뢰 하나만 있을까? 그러니까 워낙 과거에 센 발언들을 개인 유튜브나 다른 유튜브나 많이 했어요. 이게 이런 제가 그래서 지상파 같은 데 나와서 조금 품격 있게 말씀하시고 이런 좀 유튜브 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가면은 지지자들한테 소구를 해야 되니까 막 센 발언을 하고요. 센 얘기를 한다. 또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건 예. 나름 저는 1도 재미가 없지만은 예. 나름 유머라고 한 거거든요. 유머라고. 이거를.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 그러면 상대 후보의 유튜브하고 SNS부터 뒤질 겁니다. 일단 야 다 뒤져봐. 근데 특히 그렇게 이렇게 많은 말을 한 사람들은 본인이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번 한 건이 아니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용진 왜 이런 사람 공천 주려고 박용진을 떨어뜨린 거야? 라고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이슈가 아니라.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보 이게 지금은 어차피 양당이 다 막말 이슈가 있으니까 버티려고 할 텐데 만약에 저쪽이 먼저 과감하게 쳐낸다. 상대 쪽이 그러면 이쪽은 굉장히 궁색해지는 겁니다. 네.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지층 반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봉주 후보 얘기가 나오니까 정봉주를 지켜라 약간 뭐 친명 유튜브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도태우 변호사 후보 컷오프 얘기가 나오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강성 우파 유튜버 뭐 극우 유튜버라고 불리는 네. 분들이 도태우 자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 또 이제 결집 문제가 있어서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추가적으로 계속 얼마나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또 앞서 말한 26일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조사한 그 내용 2월 24일부터 25일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도태우 변호사 그 공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재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결국은 유지하는 걸로 결과가 났고 또 최근에 지금 조수현 후보 대전 서구 갑인가요? 여기 일제 강점기를 또 옹호했던 문제가 된다. 이거는 수도권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 선거의 구심점이 두드러지지 않고 네. 후보자가 더 많이 부각되는 선거라면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2012년에 가령 이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분의 이름을 강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당시에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았던 김용민 후보, 지금 현역인 김용민 후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과 관련해서 그 당시 시점으로도 과거 발언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일종의 막말 논란이 빚어지면서 서울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도태우 변호사 같은 부분이 재검토한다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야기를 했고 국민 그렇죠. 눈높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비슷한 현상이었어요. 국민 눈높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뭐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찬성 여론 쪽으로 가거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아주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약간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사불란하게 한 위원장의 결심과 결단으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좀 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선거가 마치 어떤 이슈가 뉴스가 하나 나오면 그거에 다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과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표심에 가령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도 논란은 많이 돼요. 그런데 총선에 결정적이냐? No. 총선에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호주 대사로 가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논란이 불거지고 또 납득이 잘 안 되고 수긍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총선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나 또 조수현
대전의 후보자의 이 설화가 영향을 주겠지만 뭐 총선의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 지금은 논란이 있지만 이게 또 빨리 덮여지고 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부겸, 이해찬 전 대표에 주목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썩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판이 만들어지고 이쪽은 한동훈 위원장인데 위원장. 또 플러스 알파가 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누군가가 등장한다면 한동훈 위원장 플러스 알파 쪽으로 다 수렴에 들어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도 시작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좀 반미 또 종북 논란의 후보 2인이 사퇴를 했고요. 국민의 미래는 뭐 좀 전에 저희 인터뷰를 했지만 김행 전 비대위원도 비례 신청을 또 하면서 후보자들의 면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례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공천 국면이 이제 일단락됐다 네.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명단이 나오게 되면 네. 이제 뭐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명단을 보고 뭐 갑론을박들이 이제 있을 상황인데요. 지금 네. 이미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야당 같은 경우가 일단 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이 이제 독점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시민사회라든 다른 정당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명단을 그렇죠.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제 교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여기에 비례해서 새로운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놓으면서 중도층들로의 확장 도구로 사실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은 비례 공천이 논란이 최소화되는 게 미덕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과거 그러네요. 같은 경우는 이것이 캠페인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인재 영입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 굉장히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했어요. 세레머니를 했어요. 각 정당들이. 근데 이번 총선 들어서 보면은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수위를 굉장히 낮춰서 그렇죠. 네, 이제 대중들이 너무 많이 잘 알지 못하게 하는 흐름으로 됐으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 이 공천에서는 사실은 이 정치인들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한테 충분하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보면 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또 진종훈 사격 선수 네. 선수 국가대표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아까 나왔던 이제 김행 전 이제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난번 이제 장관직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하면 상당히 이제 의지를 보이기는 하는 것인데 네. 잘 통과될 수 있을지 또 논란의 소지도 이제 있을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지금 야권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리스크가 좀 덜한 부분이긴 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명단에 따라서 또 여당도 비례 명단에서 이제 논란이 좀 커질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 네, 앞에 그 김행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김행 예를 들면은 김행 비대위원이 막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앞순위의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판세가 막 급격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거죠.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김행 앞에서 제가 잠깐 나가면서 만나고 반갑게 인사도 해서 조금 그런데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에 10월에 보궐선거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이유가 이를테면은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이제 뭐 사면을 해가지고 급하게 공천을 한 것도 있지만은 막판에 이제 17.15% 포인트나 예상보다 많이 난 게 막판에 김행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뭐 주랭랑했다. 뭐 이게 중간에서 청문회장에 이탈한 게 사상 초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안 좋은 여론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모아. 네. 그러니까 이게 오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선거 막판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만함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정당한테 다 해당이 되는데 예.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맨날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머리. 예, 선거랑 골프는 고개 쳐들면 바로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이거는 배종찬 소장님이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저는 의견이 많이 달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는 정권 심판론의 소재, 그러니까 소재는 늘렸지만 이거를 불을 붙일 만한 사건이 없었는데 이거를 점화시키는 굉장히 강한 소재로 활용이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오만해 보이는 거니까 대통령이 본인 맘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황당한 것도 있지만은 그 오만함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하겠다라는 게 정권 심판론 재점화가 됐거든요. 네. 김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김행에서 공천 주면은 그 오만함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악영향, 그러니까 좋은 영향은 솔직히 1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악영향만 있을 거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윤희석 이제 부장님. 지금 보게 되면 원래 선거 국면에서 보게 되면 한 일주일 저간으로 공격하고 또 수세적인 부분 정당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는 원래 건데 같으면. 최근 한 두 달 동안은 그게 일절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당이 국민의힘이 완전한 이제 우위의 흐름들을 가지고 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균형이 좀 맞아가는 느낌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 이제 한두 달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수세 국면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사실은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의 합은 100%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어쨌든 이제 이벤트를 하면서 네. 국민적 주목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막말한 이제 어떤 인사들이 이제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앞으로도 이제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상황인데 또 이종섭 장관의 이제 호주 대사 임명도 그렇죠. 있을 텐데 이런 사안들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래서 대통령 용산에 대해서 용산에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모양새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어떤 뜻을 관철해내는 조치를 아하. 취함으로써 역시 이제 좀 대통령실과 다르구나. 다른 흐름을 차별하구나. 보여주는구나. 이것을 아. 이제 상기시키면서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이어갈지 그러지 못할지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된다. 비례 얘기를 좀 더 하면 네. 뭐 비례 정당인 조국혁신당 기세가 상당합니다. 지지율만 보면 뭐 이거 더불어민주연합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 좀 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비례 정당 쪽에는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다. 네. 요즘에 뭐 사람들이 인사할 때 조국혁신당 대표처럼 인사해요. 조국입니다. 이러면 그냥 막 그럽니까? 환호를 진짜 그렇게 합니다. 환호를 보내니까 예. 이게 일종의 밈처럼 되는 거 아니야. 예. 박지원입니다. 이러면 제가요? 네. 뉴스킹입니다. 이러면 예. 정치율이 올라가고. 예. 근데 아까 이제 이미 개요를 소개해드렸죠. 요즘에 우리가 개요를 자꾸만 소개해드리는 게 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걸 구체적으로 아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드리고 이 메타보이스 아까 개요 소개해드렸습니다. 안 소개해드리지 않았냐 뭐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일이 총선이라면 비례투표인데 이 질문이 재밌어요.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의 36%, 조국혁신당의 40%입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는데 조국혁신당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투표하겠다는 것이고 내일이 총선이라면 비례투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에요. 네. 더불어민주연합 50, 조국혁신당 36.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에는 뭐 반윤을 좀 더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동,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 파장 등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절망한 민주당 지지층들의 이동, 뭐 또 이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밈 팬덤 현상, 조국입니다, 팬덤. 조국입니다. 이러면 그냥 와 조국하고 이렇게 또 달려가는 팬덤층. 또 이게 이번 선거에 가장 우리가 끝까지 선거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말씀드리면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을 5명째 이제 투표하고 나오는 투표자들을 네,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예. 뽑아서 이번에 출구조사하는데 예. 이번에는 또 방송 3사 외에는 이 출구조사를 1시간 뒤에 받아서 공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 3사를 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비례투표한 사람들하고 비례투표는 어디 하셨어요? 지역구 투표는 어디 하셨어요? 상당히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좀 난감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난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조금만- 예, 말씀 주십시오.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어쨌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부분 조국혁신당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비례 어디다 물어보면은 5대3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MBC 의뢰로 3월 9일에서 10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한테 비례투표 물어보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53, 조국혁신당의 33.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언급하셨던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3월 7일에서 9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내일이 총선이라면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더불어민주연합 50, 조국혁신당 36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면은 예.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더 나오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청이 좀 더 많이 반영된 ARS 조사의 예. 특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실제는 이 비율대로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대3 정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거는 총합이 진보 진영의 총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그러니까 4년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더불어시민당 그렇죠. 그때 33.4% 얻었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열린민주당입니다. 5.4를 얻었어요. 그럼 대충 합치면은 40%가 좀 안 되는 그렇죠. 수준 정도 되면 한 38% 된다라고 보여. 이거를 만약에 5대3 비율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네. 민주당이 23%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15에서 뭐 좀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3%면요. 11석이에요. 예. 지금 계산대로 하면 대충 11석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외부에 준 게 334 해가지고 준 게 10개를 줘야 10석이고요. 됩니다. 예. 본인들이 공천한 사람이 20명이 지금 예. 그 비례 순번을 받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뭐 순번은 어떻게 될지 그대로 모르지만은 된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이게 상징적으로 일당이 누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151석을 얘기했다가 이제는 일당을 목표로 현실적으로 낮췄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0석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겸손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막판에는 누가 일당 차지하느냐가 이게 딱 숫자로 나오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긴장 관계가 나중에 갈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하고. 네. 이걸 조금만 짧게 네. 말씀드리면 소개드렸던 메타보이스에서 비례 국회의원 선거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인데 국민의 미래가 32%, 더불어민주연합이 21이고 조국혁신당이 19거든요. 19.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하면 40이에요. 예. 국민의 미래는 30인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외연학대, 민주당 범민주당의 외연학대가 지역구는 아닐지 몰라도 비례투표 쪽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될 수도 있을 그래서 것이다.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시 아까 윤희원 센터장이 예리한 분석을 했는데 한 2, 3주간은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였는데 지금 지난 일주일 새 이 민주당은 빨리 김부겸 카드로 또 이해찬 카드로 전환했거든요. 특히 이제 네. 김부겸 카드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한동훈, 그러니까 기성전 한동훈, 네.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머리가 좋더 날고 기는 기계와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라는 것은 그렇게 이 두뇌로만 또는 어떤 지략으로만 작동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하튼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응하느냐. 굉장히 선거 판세에 남아있는 20 며칠 동안에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조국혁신당도 좀 불을 지폈다고 보는 게 네, 맞겠죠. 근데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김준일 수석께서 예. 말씀하셨는데 정권 심판론 정서도 약간 이제 제약이 되던 상황이었어요. 국민의힘이 워낙 잘하고 네. 민주당은 못하던 상황이었고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들 지적이 많던 상황인데 그래서 한 자릿수까지 그러니까 국정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한 자릿수까지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도 많이 그렇죠. 나타났었는데 조국 신당이 나타나면서 사실 현 정부에 대해서 대립각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세우고 하면서 네. 또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하면서 심판 정서가 일정 부분 부활되는데 회복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이제 지지층 중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층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층들이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의사 표출도 편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는 당장 타격을 주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비례해서 이제 의석이 줄어들 테니까. 예. 다만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심판 기류를 회복시켜 주는데 영향을 준 측면이 있겠고 만약에 조국 신당을 비례를 투표하러 나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투표를 투표하러 안 온 하려고 김에? 하다가 그 사람은 민주당에 이제 사실은 득이 되는 그럴 부분들이 가능성도 있을 있네요. 테니까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것 또 긍정적인 것 민주당한테는 조국 신당이 주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가령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한다고 하면은 뭐 조국 신당이 미미하게 이제 가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아주 압승을 하지 못하고 사실 또 일당이 되지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조국 신당이 혁신당이 상당한 성과를 얻게 되면 대권 주자도 상당히 사실 의미 있는 지지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야권 전체에서 이후에 어떤 구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짐을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또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론동탑 4부로 돌아왔습니다. 김준일, 윤희웅,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4부는 좀 곳곳 좀 대진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김준일 대표님? 제가 어저께 이제 폴리뉴스라는 언론사 주최로 이제 총선 30일 한 달 전 전망 이제 토론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성철 소장, 뭐 차재원 교수 뭐 이렇게 저까지 4명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게 있습니다. 모든 지표를 들여다봤을 때 국민의힘이 140석을 넘기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힘들다. 현재 판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좁혀지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로 10% 초반대로 아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차이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권을 이제 이번에 견제론이냐 지지론이냐 뭐 이런 이제 그 어느 거에 이제 찍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요거 보여드릴게요.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3월 7일 9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보면은 정부 여당 견제가 3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견제가 21 양당 모두 견제가 29거든요. 네. 그러면 두 정당만 보면은 34하고 21이니까 13%포인트 차예요. 그럼 양당 모두 견제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선택지가 만약에 제3지대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 비율로 나눠집니다. 34대 21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10% 초반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에서 계속 170석 여당 170석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자,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08년에 그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48석 중에서 40석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민주당이 81석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170석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는 서울에서 30석 이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돼요. 47개 예. 중에 30개를. 근데 2008년을 제외하고 2008년은 대선과 총선이 4개월 차이로 열렸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가 폭망한 그 이제 상황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연장 투표였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총선이고요. 국민의힘은 그 국민의힘 계열은 서울에서 지금까지 17석 이상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최고가 17석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 예. 그게 이제 총 개수가 49였다가 48였다가 바뀌었지만은 제가 말하는 건 지금도 제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게 안 나옵니다. 숫자가 과반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현재 구도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 맥시멈이 140이다. 맥시멈이. 비례까지 합치고 125에서 140 정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과반이 매우 어렵다.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네. 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벨트로 가야 되는데 짧게 제가 한 짚어주세요. 45초 정도만 쓰겠습니다. 30초만 쓰십시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의석수를 예측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이유가 저도 과거의 총선이나 다른 선거와 비교를 해보려는데 너무 환경이나 데이터가 과거와 비교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케이스테디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넷이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체적으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총선 구도를 묻는 정부 지원론이 45%, 네. 정부 견제론이 47%로 나와 있어서 거의 총선 구도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팽팽한데 거듭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지지율을 어느 쪽에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래도 뭐 개별 후보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분석하겠지만 벨트나 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결국 한동훈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그 인물 조합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또 김부겸 이 선대 대책위원장의 카드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영향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이재명 대표 출마한 개항을부터 한번 살펴볼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좀 어떤 분이 말씀을 좀. 네. 네. 엠브레인 퍼블릭의 YTN 의뢰로 3월 9일부터 10일 이제 인천 개항 유권자 대상 네. 무선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일단은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지역 여론조사는 500명부터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500명 조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500명 정도? 그러면 예. 오차 범위가 1000명 조사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이게 6.2%가 격차가 안 나면은 이거는 접전 중이다. 접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예. 같고 500명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8.8% 안쪽이면은 일단은 네.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42, 원희룡 39. 이거는 초접전이다라고 접전이네. 초접전 정도로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율이 예전에 조사했던 거 보면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쵸. 처음에 원희룡 후보가 근데 많이 좁혀졌다라는 건데 이게 다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진 것도 있어서 네.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약 우세 정도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강벨트도 한번 볼까요? 뭐 11석이 걸려 있어요. 마포, 용산, 성동, 뭐 동작 등등 당랑벨트 상황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한강벨트는 지난 총선을 우선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이 삭스를 했죠. 다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때는 워낙 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았고 민주당 지지율도 높았고 총선 구도도 정부 여당 지원을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압도적으로 더 높을 때였고요.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총선 경쟁력이 상당히 좀 흔들리고 네. 불안정할 때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상당히 한강벨트의 의석 또 당선자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네. 물론 뭐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민주당 강세 지역이 이제 접전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네. 어렵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 의뢰로 드디어 YTN 나왔습니다. 9일 10일 양일간 서울 중성동 갑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한 내용인데 네. 여기에는 전략 공천됐죠.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후보자가 35%, 국민의힘의 윤희숙 후보자가 31%. 아.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 전 같았으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뭐 10%포인트 또는 이제 그보다도 격차는 좁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우세했다면 지금은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이제 오차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4%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윤희숙 의원으로서도 자기의 지역구는 아닌 곳이죠. 물론 전현희 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네. 상당히 서울은 많은 지역이 이 접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접전이 될 상당히 것이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강벨트. 한강벨트는.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상당히 건접전을 펼치고 있고 뭐 그건 이제 동작을도 마찬가지겠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접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좀 PK 지역 부산 경남 분위기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서병수 김태호 의원 좀 종진 의원이 지역구 재배치도 좀 받은 상황인데 부산 경남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경남 이제 양산을 네. 조사 결과가 있네요. K스tat 리서치가 이제 TV조선과 조선일보 의뢰로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39%, 그다음에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1%. 그러니까 사실은 박빙인 상황이라고 할 수 박빙이네요. 있겠고 또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좀 격차가 좀 큰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이제 두 분이 맞붙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경남지사를 놓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번에 맞붙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역이 양산이고 또 현역은 김두관 의원이라 그렇죠. 하더라도 상당히 승패를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부산 지역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 지지도 기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개별 선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지금은 뭐
PK로 갔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걸 최근에 많이 분석을 해왔던 상황이지만 그렇죠. 개별 지역구 선거에서 봤을 때는 뭐 팽팽하거나 어떠면은 야당 후보가 더 높은 민주당 지역도 쪽이 많이 높은 있는 지역이 더 많은 것이거든요. 것 근데 같아요. 해당 지역 예. 같은 경우는 야당 의원들이 4년 또는 8년 동안 밭을 갈고 왔던 곳이잖아요. 아. 현역 의원들로 이제 유권자들과 유대감을 가져왔던 상황인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무리 이제 전체 기류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배정이 되어서 유권자들과 이제 유대관계를 맺고 그것을 이제 전체 기류를 본인이 이제 그릇으로서 정당 지지율을 다 담아내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과 지역에서는 또 해당 인물들의 경쟁력 부분들을 사실은 함께 봐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네, 김준일 부분을 대표님. 말씀드리면은 네. 장윤성 기자도 어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수도권의 인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에 너무 오랫동안 초토화됐던 지역들이 아, 많은 데다가 예, 예.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그 자원들이 아하. 다 들어가 버렸어요. 구청장이나 이런 걸로. 네, 다 예. 구청장이나 뭐 시장이나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왔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하나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요 여론조사는 이를테면은 인구 비례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뭐 무슨 얘기냐면 투표율 변수가 있어요. 투표율이 중요하다. 자, 노년층이 될수록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투표율이 낮잖아요. 네. 이거는 인구 비례로 조사한 거지 투표율에 감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격차가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고민정 후보 한국리서치 KBS 의뢰로 3월 8일 10일 고민정이 40, 오신환이 33 이렇게 7%포인트가 났는데 실제 투표장에 가면은 그거보다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노년층이 많이 나올 수 노년층 있으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노년층은 항상 스테이블하게 항상 나오는데 이 진보층은 약간 오락가락하거든요. 네. 만약 투표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게 실제 격차는 좀 좁혀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의 판세는 여전히 이 자동 응답 조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 대체로 지역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조사를 소개해드리는데 무응답층이 매우 높아요. 아. 우리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우리 YTN이 10일 11일 경남 양산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방금 전에 윤희용 센터장이 소개한 경남 양산을의 조사 결과와는 또 좀 사뭇 다릅니다. 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1, 41.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34. 반대네요. 7%포인트 예. 김두관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인데 무응답이 무려 이제 22%나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서울 중성동 갑 전현희와 윤희숙의 대결에는 무응답이 무려 31이나 돼요. 아, 너무 높네요. 윤희숙 후보자가 31인데 무응답이 31은 첫 번째로 조사는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후보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유권자들이 잘 알겠지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는 현업에 있어봤고 예. 30년 이상을 직접 현장에서 선거 캠페인을 또 분석하고 관찰을 했던 사람이니까 아직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대봐야지 그렇죠.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상황에 왜냐하면 원래 자기 지역구에 있었던 후보자들도 아닌 거예요. 낯선 상황에 관망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체로 국민의 지지율이 됐든 민주당 지지율이 됐든 정당 지지율이 점점점 수렴에 들어갈 겁니다. 이 무응답층이. 근데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후보자들 구도에 중요한 게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제 이재명 네.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닐 거잖아요. 이른바 이번 선거는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단독. 물론 뭐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각되는지 몰라도 그건 이제 부분적일 테고 제한적일 테고 결과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각 개별 지역구였기 때문에 완전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되겠죠. 것이다. 자, 뭐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각자 가는 곳을 보면 좀 중요한 것을 알 것 같아요. 수원에 한동훈 위원장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동작을에 뭐 몇 번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중요시 여기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짧게 단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는데 7대 51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7,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반대죠. 51, 네. 그러니까 7.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거의 국민의힘 계열이 보면은 대충
뭐 15석에서 한 20석 가까이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의 중심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특히 경기 남부가 초토화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택 뭐 이런 데 빼놓고는 다 외곽에 이를테면 도농복합 지역만 네. 이겼지. 여주나 뭐 이런 데. 예, 네. 그런 데 빼놓고 그러면은 바람을 일으킬 때는 수원이다라고 전략적 평가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무슨 장관이나 고위 관료들이 많이 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수원에 사는 사람 보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론 아직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당 지지도에 수렴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수원을 핵심 포인트로 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겨야 된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우리 윤희영 센터장님 말씀 뭐 네. 하실 말씀.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예. 동작을 간 것은 아마 유삼령 총경에 대해서 아하.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예, 생각으로. 이게 굉장히 험지를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상대방 후보가 나경원 나경원 전 굉장히 이제 의원이다. 그래서 아마도 신경을 좀 배려 차원에서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동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윤희용, 배종찬 소장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